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정이 너무 팍팍해가지고요. 촬영이 좀 늦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오늘 혹시 웜의 신박 안 올라오나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댓글 없이 그냥 빠르게 한번 가볼까 하다가 네, 참 좋은 또 정보를 올려놓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몇 가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알리, 테무와 같은 모델보다 라이브 커머스 방식의 틱톡 샵이 대세라고 합니다. 유튜브도 틱톡 샵의 엄청난 성장성을 확인하고 라이브 커머스 쇼핑 도입하기 시작했죠. 한국 유튜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이죠. 앞으로 쇼핑의 대세는 라이브 커머스인 것 같고 그건 틱톡이랑 유튜버가 장악할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턴 분이시다 그죠? 기업 분석 클리오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메타 인지 분이시고 클리오의 지분 48.5% 대주주인 한현옥 대표님이 1960년생으로 60대 중반이시고 2대 주주가 지분 11.8%를 보유한 자녀분이신데 향후 한현옥 대표님이 자녀에게 지분을 넘겨줄 때 증여세를 적게 내고 싶어 하여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수를 꺼려서 소외주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기업임에도 거래량도 너무 적고 주가는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힘이 없는 이유가 물론 1분기 대비 기대에 못 미친 2분기 실적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힘을 못 쓴다는 언급이 영상에 나오긴 하지만요. 혹시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줘야 할 연령이면 그 종목은 일단 거르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빠르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기업 가버넌스 포럼에 참여를 자주 하시는 김규식 회장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네, 그 한국에서는 주식의 기업 실적을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대주주 분의 연령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 지분을 상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 실적을 약간 의도적으로 안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망가지면 뭐 주가가 박살 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박살 나고 그런데 바닥에서 대주주가 자식한테 지분을 상속을 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이 증여죠. 살아계신 동안에 증여가 완료되면 이제 실적이 부러지는 게 다 끝날 수가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대주주의 자녀 지분 증여가 끝나면 그때부터 오히려 주식이 오른다.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1960년생이시면 65세시잖아요. 그 김영희 교수님이 58년생이신가? 그러시고 그 주변에 58년 개띠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60년생이신데 이제는 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될 나이다라고 미리 추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60 중반이니까 뭐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60대 중반이시면 보통
뭐 옛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수 넘기지 않는다고. 우리 때는 29 넘기지 않고 결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뭐 30에 큰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1990년에서 30다면 1990년생이잖아요. 2대 주주가 자녀가. 근데 1990년생인데 지금 지분을 빨리 넘겨야겠다라고 제가 아는 기업가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루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960년생이신데 벌써 90년생 아이한테 이 지분을 넘기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다. 요거는 조금 그것보다는 그냥 기업의 이 성장성과 기업 가치에 일단은 그대로 우리가 좀 색안경 없이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연세가 이제 80 넘어가시고 옛날에 유화증권 유화증권 대주주분께서 회장님이 90세 이상 꽤 오래 저거 하셨는데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뭐 85세 정도, 지금 평균 연령이 83세잖아요. 최근에 좀 더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평균 연령이 넘어서서 이제 80대 중후반이시다 이러면 자녀한테 증여해야 되는 부분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좀 빨리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간 120조 원 투자 하이브리드 차종 2배로 현대웨이 간다라고 돼 있는데,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이 얘기를 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주 그리고 글로벌하게 지금 거의 넘버 2로 올라서고 있는 우리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그 인베스터스 데이에서 말한 내용들을 조금은 이래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28일 어제였죠. 현대자동차가 2024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 데이가 열린 요 바로 옆에 콘레드 행사장이었고요. 300여 개 좌석을 가득 채운 투자자, 애널리스트, 그리고 신용평가사 관계자의 절반은 외국인이었네요. 현대차가 이 행사를 처음 연 2019년만 해도 외국인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외 주요 연기금 운용 담당자가 직접 찾는 등 중량급 인사가 많이 참석했다면서 높아진 위상에 직원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말을 했고요. 마이크를 잡은 장재훈 현대차 사장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는데, 그는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서 게임 체인저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등의 단어를 쓰며 현대차가 새로운 길을 연다는 뜻을 담은 현대웨이, 마이웨이, 현대웨이를 말했다고 합니다. 장 사장은 현대웨이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현대차 특유의 유연한 대응 체계라고 설명을 했고요. 현대웨이의 핵심은 유연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유연한 대응.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연한 대응이다 보니까 확 와닿네요. 현대차는 이날 전기차 시대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하이브리드 카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이거 신문에서 한번 읽었었죠. EREV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시장 상황이 바뀐 데 맞춰 발빠르게 대응한 셈이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카와 EREV 개발 및 관련 설비 투자 등에 향후 10년간 전체 투자액의 77%에 해당하는 92조 7천억 원을 배정을 했고, 먼저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성능과 연비를 끌어올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양산 차량에 적용하기로 했네요. 준중형과 중형 차량에 주로 장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형차는 물론 럭셔리차급으로 확대해서 하이브리드 적용 모델을 7개에서 14개로 늘리게 되네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전 차종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 계획대로면 2028년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작년보다 40% 늘어난 133만 대로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REV는 현대차가 새로 도전장을 내민 차량인데 휘발유를 태워서 만든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죠. 현대차는 한 번 주유로 9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EREV 차량을 내놓기로 했고요. 2026년 북미와 중국에서 양산해서 2027년 판매에 들어가고요. EREV 시스템은 제네시스 GV70에도 적용이 됩니다. 연간 판매 목표는 8만 대로 잡았는데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는 200만 대로 지난해 세운 목표에서 높여 잡지 않았네요. 자, 현대차가 이날 공개한 현대웨이에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과 수소 밸류체인 확장도 담겨 있고 2030년까지 가격이 비싼 니켈 비중을 떨어뜨린 보급형 NCM 배터리를 새로 개발해 차량에 장착하기로 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이 BMS의 배터리 이상 사전 진단 기술을 끌어올리고 배터리 시스템의 안전구조 확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는데 배터리 집접도를 개선해 중량을 10% 줄이면서도 열 전달은 최대 45% 끌어올리는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다고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각사에 특화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차량 스펙을 건네면 현대차가 만들어주는 방식이고 현대차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해외 빅테크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보니까 아침 웜의 신박에서는 모닝 브리프에서는 요 얘기가 빠져 있었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고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각사에 특화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차량 스펙을 건네주면 현대차가 만들어주겠다는 거고 현대차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해외 빅테크와 협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금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곳이 애플은 저번에 아직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나 보네요. 일단 전기차 생산에 대한 부분은 그때 일단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돼 있었고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라든지 아마존 등에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아무튼 예전에 한 3년 전에 얘기가 됐었던 애플이 아이카 같은 거 만들면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기능을 갖춘 그런 스펙을 건네주면 현대차가 만들어주겠다. 차 만들어줄게. 이런 거네요.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시대의 주역이 될 자율주행 기술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고 이 분야에는 향후 10년간 22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가 모빌리티와 함께 또 다른 축으로 선정한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네. 예전 3년 전에는 그때 애플에서 현대차를 방문을 하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자동차 회사 애플에서 많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일본 회사도 방문을 하고 그때 그게
노출이 되면서 그 사실이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빵 뛰고 그게 이제 고점이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실행이 안 됐으니까. 예, 루머로 거쳤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방문을 한 건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인베스터스 데이에서 얘기한 거는 그때와 비슷하게 그냥 천수답처럼 우리한테 찾아오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이 해외 빅테크들한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먼저 선포를 한 거네요. 그래서 찾아오라는 거죠. 구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네. 그 정도의 좀 약간의 좀 자신감을 볼 수가 있다, 그죠? 찾아와. 우리가 만들어 줄게. 요 얘기는 조금 기억은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또 가치 어쩌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기업 가치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에는 요거 때문에 주가가 또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구글이 됐든 애플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현대차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 제시하고 뭐 애플하고 폭스콘 개념인 거죠. 뭐 아니면 TSMC, 엔비디아의 TSMC와 같은 관계가 되다. 그런 구체적인 뭔가가 시작될 뉴스가 딱 나오면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가치를 또 한번 재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밸류업에 관한 얘기들,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3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올해 주당 최소 배당금은 1만 원 이상으로 잡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현대차가 역대급 주주환원책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현대차는 총주주환원율 TSR 개념을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 TSR은 배당에 들어가는 돈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 투입한 돈을 합친 뒤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개념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살펴보는 항목 중 하나다. 네, 총 주주 환원율이다, 그죠? 현대차는 내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TSR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밝혔고요. 기존 주주 환원책을 기반으로 계산한 TSR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 현대차는 현재 주당 2,000원인 분기 배당액을 2,500원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연간 배당액은 최소 1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최소 우리가 1만 원은 배당을 해줄게. 최소 배당금을 제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보장을 했고요. 현대차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도 앞으로 3년 평균 11에서 12%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10%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도요타 그룹 ROE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히려 높은 수준이고요. 주주 환원율을 높이려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야 합니다. 현대차가 2030년까지 영업이익률 1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이유다. 현대차는 2017년부터 주주환원책을 꾸준하게 강화하고 있는데 2017년 연간 2회 배당을 처음으로 제시했고요. 그때 중간 배당, 기말 배당 이렇게 시행을 했군요. 지난해에는 분기 배당을 도입하고 자사주 3%를 3년간 소각하겠다고도 밝혔고요. 자사주 소각에 투입하는 자금은 연간 4천억 원, 총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탑 완성차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주주환원책을 내놨다고 평가를 했는데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투자자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발표할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최대 3조 5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유지웅 LS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 모두 연초 기준 보유한 순현금은 16조 원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기아의 연간 자사주 소각 규모는 5천억 원인데 비해서 현대차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2배 수준인 연 1조 원 이상이라면서 미국 S&P 500 상장기업과 비슷한 자사주 매입 규모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주주환원 프로그램이 발표된 뒤에 현대차 주가는 어제 되게 강했죠. 4.65% 급등한 25만 9천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도 뭐 현대차 EUV 같은 경우는 뭐 7.7% 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야, 현대차 EUV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외국인 지분율이 63%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예,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기업들 주식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보통주도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아직 지금은 41%이네요. 아무래도 이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주식이 있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외 10인이 29.98, 30% 갖고 있고요. 자사주 2.66, 국민연금공단 7.33 해가지고 딱 합치니까 40%네요. 그리고 우리 현대차 우리사주가 1.88, 2% 정도 있고, 그러면 42%의 나머지 유통 물량이 한 58% 되는데 그 58% 중에서 외국인이 41% 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죠? 나머지는 또 그 기관 투자가들 인덱스 펀드에서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품기주가 되어 있겠네 보니까. 네, 아무튼 요즘 참 두산에서도 그렇고 SK, LG 또 뭐 몇 개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그 대주주의 지배구조 개편 뭐에 관한 세금에 대한 조세 특례 조항이 아직까지 유지가 돼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좀 소액주주의 가치를 좀 무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렇게 주주 가치를 위한 통큰 이런 발표가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큰형님 이거죠. 예, 큰형님답게 먼저 이렇게 앞장서 주셔야 다른 그룹들도 조금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자, 신흥국 리츠로 눈 돌리는 글로벌 큰손들이라는 기사고요. 요 기사가 꼭 리츠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좀 임플리케이션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다음 달 미국의 피벗을 앞두고 글로벌 자금 이동이 시작됐는데 약세가 점쳐지는 미국 달러화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신흥국의 리츠로 투자자들이 빠르게 눈을 돌리면서 자금 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어제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3엔대 후반에서 움직이면서 전날 대비해서 1엔 이상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일본과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엔 매수, 달러 매도세에 따른 것인데 나미오카 히로시 T&D 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9월 미국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미국 연례 경제 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자금 재편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제롬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조정 시기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후 달러화 약세가 부각되고 있고 엔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26일 한때 100을 기록하면서 23년 7월 말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싼 통화였던 엔화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티그룹은 헤지펀드들이 뉴 캐리 트레이드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신흥국은 금리 인하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달러화를 쥐고 있던 글로벌 큰손들이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MSCI의 한국 신흥국 통화지수는 최근 약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네요. 뱅상 모르티의 프랑스 아문디 그룹 CIO는 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 확대 등이 기대된다면서 이들 국가의 주식과 채권을 선호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 확대 등이 기대된다면서 이들 국가의 주식과 채권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쿠시먼 앤 페이크필드는 최근 연례 보고서를 내고 올해 아시아 리츠 시장이 호황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전통적인 리츠 시장의 강자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 아직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인도와 베트남 리츠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고, 인도에서는 지난해 5월 자국 최초로 블랙스톤의 넥서스 셀렉트 트러스트가 상장이 됐네요. 상장 후 1년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디지털 리얼티와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는 함께 손잡고 인도 뭄바이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투자비만 2억 5천만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서린 첸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 아시아 자본시장 분석가는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시장이 투자 다각화를 위한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 투자 매체 인베스터 아시아는 아시아 리츠는 도심의 상업용 쇼핑몰과 오피스부터 신흥시장의 물류창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할 수 없는 신흥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달러 약세 시대에 눈을 돌릴만 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위기가 온다면, 위기가 왔는데 경기 침체가 왔는데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 부분은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8월 5일에 한번 급락을 하고 그 여파로 이제 시장이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습니다. 시장을 여전히 좀 뭐 비관적으로 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늑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항상 이 바이언 딥스를 외쳤던 저의 견해에 대해서 약간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요. 아까 제가 현대차 그 그룹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유연한 대응,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하면 저는 유연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뭐 아주 무리한 포지션 이런 것들 그렇게 잡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지막 요런 단락도 보면 달러 약세 시대에 이렇게 신흥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뭐 장점 어쩌고 하면서 아시아 리츠, 특히나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오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리츠 또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이 통화가 또 약세로 갈 건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신흥국 리츠로 눈 돌리는 글로벌 큰손들에서 보면 이 큰손들 입장에서는 폭독한 경기 침체 이런 거는 I don't care 뭐 약간 좀 이런 느낌이다 그죠? 나는 I don't care. 그래서 지금은 약간 리스크 오프로 해가지고 7, 8, 9 이 대선 전까지는 저는 뭐 질러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도망쳐는 아니다라는 거죠. 도망쳐라고 하면서 주식을 싸게 팔아주면 그걸 밑에서 싸게 사는 기회다.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AI 수혜주 슈퍼마이크로 힌덴버그 공매도의 출렁. 야, 어제 이 슈퍼마이크로 주식이 크게 빠졌습니다. AI 수혜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가가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매도로 하락을 했고요. 슈퍼마이크로는 AI 서버 전문 업체로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용 서버를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27일에는 2.64% 급락한 547달러로 마감을 했고 어제는 크게 빠졌죠. 자, 올 초 290달러에서 두 달 만에 12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던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현재 3월 고점 대비해서 약 50% 빠졌는데 어제 빠지면서 60% 이상 빠졌습니다. 그죠? 자, 힌덴버그는 이날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면서 명백한 회계 위험 신호, 의심스러운 특수관계자 거래, 수출 통제 실패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는 2018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나스닥 시장에서 일시 상장 폐지된 시점에 스캔들에 직접 연루된 임원들을 얼마 후 다시 고용을 했고요. 당시 슈퍼마이크로는 2억 달러 이상을 부정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을 과소평가한 사실 등이 발견돼서 2020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군요. SEC가 소송도 하나요?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1,750만 달러, 약 233억 원의 벌금에 합의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힌덴버그는 그 당시 소송 기록과 전 임직원 인터뷰를 통해서 슈퍼마이크로는 SEC에 벌금을 낸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예전에 회계 관행으로 돌아갔다고 지적을 했고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도 부정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슈퍼마이크로의 액체 냉각 기술은 찰스 량 CEO 부인과 형제가 운영하는 대만 에이블컴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에이블컴에 지난 3년간 약 9억 8,300만 달러를 지급했고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를 우회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힌덴버그는 월가의 대표적 공매도 전문 펀드이고요. 2020년에는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콜라가 언덕에서 트럭을 굴린 뒤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고 속인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해에는 인도 아다니 그룹과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의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주식을 공매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공매도와 관련해서 뭐 말이 많았었잖아요. 보면 그럴 때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신용투자? 내 돈은 1억인데 내 돈이 아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나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때리는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빌려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자들이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그냥 투자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투기적이죠. 스페큘러티브한 그런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신용투자 못하게 하고 공매도 못하게 하고 양쪽을 다 막아버리면 결국은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런 스페큘레티브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스페큘레이터도 주식시장에는 모든 시장에 외환시장이든 모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적 거래를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투기적 거래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뭐냐면요. 바로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기업 발굴해서 투자해야지. 근데 내 돈은 적으니까 돈을 이빠이 신용이라든지 돈을 빌려서 함부로 잘못 투자했다가는 그 시장의 변동성에 거덜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변동성의 원인이 되는 이런 레버리지 포지션이라든지 레버리지 포지션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많이 주가가 올라갈 때 소위 말해서 거덜나는 거고요. 시장이 나빠서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내 돈 외에 더 많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투자자들이 또 거덜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 양쪽이 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거품이 심하다 싶을 때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건 거품이야 하면서 주식을 때리면서 또 약간 가격을 지나치게 거품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 이 공매도라든지 뭐 바이콜이든 셀콜이든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돼야 매수를 했던 사람들도 이 공매도 전문 펀드에서 이렇게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회사는 이런 부분이 문제야라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부작용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공매도 리포트라든지 공매도 투자자의 그런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슈퍼마이크로가 2018년에도 이렇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나스닥에 일시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어제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도 뭐 이 감사보고서인가 이 제출이 늦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투자자를 배신한 기업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 회사, 이력이 있는 회사나 그런 대주주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 관심 종목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이 들어서 그런 뭐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또 그러잖아요. 또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40이 안 된 그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뭐 20대, 30대 그런 후배들하고 잘 어울리는 이유가 그런 후배들 그리고 조카 같은 애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철없이 정말 철없는 짓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을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도 하고 하면서 점점 완성해 가는데 나이가 40 넘었는데도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나이가 40 넘었는데도 쟤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네. 나이가 40 넘으면 우리가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불혹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의 충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마흔이 넘어가면. 그래서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저는 계속 그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감옥 갔다 왔는데 다시 비싼 회사 차려가지고 또 똑같은, 결국은 또 똑같은 짓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기업을 볼 때, 새로운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요, 저는 거의 한 10년치 뉴스 한번 체크해 봅니다. 쭉 보면서 과거에 이상한 짓 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고, 그렇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희는 기관 투자가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보면 이래 탐방 가면, 이 경영진을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이사를 한번 만나고 오면 되게 좋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이렇게 한 1시간 얘기해 보면서,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분이구나.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사실 재무제표 막 뜯어보는 것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마이크로가 결국 2018년 6년 전에도 비슷한 짓을 하더니 또 이런 기업은 어젯밤에도 이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는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난리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미국 백화점 노스톰 이 호실적의 껑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르드스트롬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 고급 백화점 체인이 노드스트롬 이 예상치를 웃도는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10% 이상 급등을 했군요. 이 노스트롬은 2분기 조정 EPS가 96센트를 기록했다고 했고요. 시장 조사 업체가 LSEG가 집계한 전망치 71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군요. 매출은 3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4% 증가했지만 전망치보다는 약간 못했네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매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에서 1%로 전망을 했고 이전 전망치 마이너스 2에서 1%보다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이 백화점 체인인 이 노스트롬 같은 회사의 그 전망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자, 수요 둔화에 대비해서 할인 매장 브랜드 노르드스트롬의 렉을 확대하는 데 힘쓴 것이 회사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고 이 렉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네요. 온라인 배송 시간은 5% 이상 단축하고 상품 배송 시스템을 바꿔서 구매 전환율은 높이고 반품률은 낮추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저번에 월마트에서도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월마트의 할인 판매가 주요했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이 해리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 미세제 뒤흔드는 공략 순자산 1억 불 이상 보유자에게 자본소득의 최소 25% 과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해리스가 집권을 하면 고소득 가구에 실현되지 않은 자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확정 매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평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건가 보네요.
고소득자와 기업의 감세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뚜렷한 차별화에 나서려는 것인데 월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 방침을 두고 미국 세제를 뒤흔드는 공약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제 공약은 그의 선거 캠프가 마크 골드윈 책임예산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안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는데 올해 3월 바이든 행정부는 25년 회계연도 세입 제안을 발표했고요. 대부분의 미국인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한편 기업과 고소득 가구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해당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세수 제한 목록에는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 미실현 자본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의 일부로 포함하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세율은 25%로 적용한다는 방침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자본소득은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데 그걸 25%로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 같은 공약에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로버 M. 헤르만 연방예산센터 소속인 안토니는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매년 투자 자산 일부를 매각하도록 오히려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사람은 금융과 경제에 완전히 무지함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세금이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엔비디아가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같은 연구소의 리처드 스톤 소장은 올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약 1조 1,800억 달러에서 3조 1,600달러로 늘었는데 세금이 모든 미실현 이익으로 확대되면 연간 수익이 약 400억 달러에 불과한 회사의 주주에게 4,950억 달러 세금 청구서가 부과되는 것과 같다면서 해리스 부통령 측은 상위 0.01% 가구가 매년 최소 25%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는 현실화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올렸어요. 그죠? 자, 상원과 하원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통과한다고 해도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프는 개인의 최고 한계 소득세율을 44.6%로 올리는 안도 추진을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이 23.8%, 일부 사업소득이 29.6%, 임금소득은 39%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있네요. 우리는 임금소득이 46%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46인가 49인가? 자, 기업의 법인세율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한다는 방침이고 대기업의 최저세율은 15%에서 21%로 올리고 해외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안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미국의 세금을 공정하게 줄이기 위한 연합은 해리스 부통령이 내세운 선거 공약은 물가 상승,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라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구에는 세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또 대부분의 자녀에게 3,000달러, 6세 이하 자녀에게는 3,600달러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라고 했고요. 신생아에게는 해당 연도에 6,000달러 세액공제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5조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고 다른 세금은 4조 달러 이상 감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상원, 하원 그리고 연방 대법원 이런 아주 서로 독립적으로 이 무리한 정책에
대통령의 무리한 정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부분을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해리스의 공약대로 다 될 거다라고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은 못했으니까요.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러닝 크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